궁극적으로 필요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절대로 자동화가 안 됐던 부분마저도 자동화를 해줘야 되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듯이 테슬라의 가치가 80%가 로봇은 나는 이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로보택시 언슈퍼바이즈 비감독하에서 무인으로 가는 차가 드디어 탄생하는 거니까요. 그때 되면 전 주가는 폭발적으로 오를 거라고 봐요. 올해 말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옵티머스 3세대에 어떤 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3세대 부분에서 이제 다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있죠. 가장 많은 부분들은 손을 얘기를 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손 세계가 아주 또 독특한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고, 피규어 AI도 마찬가지고, 중국에 있는 유니트리도 마찬가지고, 다들 이 손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봤을 때 휴머노이드가 대체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 노동을 대체한다. 이거는 산업용 로봇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산업용 로봇이 발전된 형태가 AI까지도 첨가되면서 커피도 만들어주고 피자도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필요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절대로 자동화가 안 됐던 부분마저도 자동화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해줘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 뉴욕타임즈도 크게 보도하지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지커라든지 샤오미의 자동차 공장은 다크 팩토리라고 하죠. 즉 공장을 밤에 사진을 찍으면 공장은 가동되는데 어떤 데는 불이 들어오는 층이 있고 어떤 데는 불이 들어오지 않는 구형이 있고, 그래서 공장이 부분 어두워요. 그럼 뭐냐면 100% 자동화 된 거예요. 뉴욕타임즈가 지코 공장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노동자들이 인터뷰를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가장 큰 문제가 외롭다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사람하고 말을 못 한다고. 사람을 가끔 본다고.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도 목표가 요즘은 다크 팩토리입니다. 노동자의 투입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거는 지금 전 세계 제조 쪽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커도 그렇고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못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건 하네스 작업이죠. 하네스 작업이라는 건 배선 작업입니다. 전선줄을 놓는 거. 구석구석에 전기줄 보통 3km 이상이 들어가요. 그건 아직까지 자동화가 전 세계적으로 되지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모터하고 이 차체하고 바디하고 사이에 그 틈에다가 전선줄을 놔줘야 되거든요. 인간의 정교한 손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제조 방식을 혁신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예를 들면 사이버 트럭처럼 하네스를 아예 없애버렸죠. 테슬라가 목표로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습니다만 the best part, 최고로 좋은 부품은 is no part. 그 부품을 없애는 거다. The best process, 가장 좋은 생산 방식은 is no process. 생산 방식을 없애는 거다. 그게 기가 프레스죠. 그걸 통해서 다양한 땜질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없애버린 거잖아요. 이 사이버 트럭의 가장 큰 생산 혁신은 이더넷을 엄청나게 컨트롤러를 이더넷으로 연결을 했어요. 배선이라는 건 컨트롤러들을 갖다 연결하는 건데 이걸 이더넷으로 연결하면서 3m가 모델 Y에는 배선이 들어갔는데 그걸 100m로 줄여줍니다. 그러면 인간이 할 일이 별로 없어지만 100m는 인간이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손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유연도가 인간의 손이 27도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자유도라는 것, 테슬라는 22도까지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손가락의 힘이 약해진 거죠. 손이 유연한데 자꾸 이것을 사용하다 보면 여기에 가부하가 걸려서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 영상 보시면 옵티머스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팝콘 드는 거, 쓰레기 봉투를 들어도 안에 비닐만 차 있는 거, 빗자루를 들어도 간단한 것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손에 힘이 없기 때문인 거죠.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지금 옵티머스 3는 되게 집중을 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보통 액추에이터의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또 액추에이터는 히토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중국에서 히토리를 공급받아야 되고, 또 이 업체로부터 사실은 1차 벤더로부터 공급을 받았는데 테슬라가 이거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액추에이터 안에 들어가는 사실 모터예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에 들어간 모터의 아주 작아진 버전을 액추에이터라고 얘기하는데, 그 액추에이터를 직접 만드는 부분들이 이번에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물론 아직까지 이번 옵티머스 3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이제 스피치 투 태스크라고 하죠. 내가 말을 했을 때 옵티머스가 알아들어서 태스크, 과제로서 옮기는 거, 행동으로. 즉 제가 사전에 프로그래밍 하는 거라든지, 지금 대부분 그렇게 한 거예요. 사전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원격 조정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는 스피치 투 태스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저의 말을 들어서 그거 좀 주워다 줄래? 저거 좀 저기다 갖다 버려. 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까지 전 세계 어떤 로봇도 스피치 투 텍스트를 구현하고 있는 로봇은 없어요. 개발자가 이렇게 하라고 지금 지시하고 있는 거지. 근데 테슬라가 지금 할 옵티머스 3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익스닷AI의 협업을 통해서 풀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학습입니다. 이번에 쿵푸를 지금 하는 것을 지금 사람이 전형적으로 그 앞에서 사람이 하니까 배우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정말 수만 가지 행동, 수십만 가지 행동, 수백만 가지 행동을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곱하기 시츄에이션별로 얼마나 많은 상황 설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집에서 고양이를 키울 수도 있고, 고양이를 이렇게 성격이 다 다르면 행동도 다른데 거기에 맞춰서 옵티머스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다 1대1로 학습시킨다는 건 이거는 정말 흔히 말하는 스케일 이펙트가 전혀 없는 규모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개발하고 있는 것은 이제 월드 모델이죠. 요즘 월드 모델을 많이 한국에서 피지컬 AI 이런 거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아직 상용화될 정도로 만든 것 전 세계 아무 데도 없습니다. 테슬라도 아직까지 이걸 상용화시킬 줄 못해요. 피지컬 AI가 근접한 것이 소라토라든지 또는 뭐 구글이 만드는 이러한 동영상 제작에서 물건이 나한테 갑자기 오면 소리가 커진다든지, 이건 물리법칙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기차가 멀어지면 소리가 작아진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물리법칙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공간감을 이해하는 거고, 이것이 이제 피지컬 AI로 가면서 나오고 있는 기술들인 거죠. 그러면 공간 물리 AI 또는 월드 모델이죠.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냐면 동영상을 보고도 내가 학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인칭 관점에서 촬영된 것은 영상을 보고도 이제 로봇이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은 3인칭 관점에서 촬영된 영상을 가지고 로봇이 학습을 못하고 있어서 일일이 사람이 그 앞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풀어야 될 것은 3인칭 관점의 영상을 보고도 학습을 할 수 있으면 유튜브에 있는 모든 영상 보고도 로봇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지능을 갖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브렉스루를 옵티머스 3가 언제쯤 풀어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가정으로 로봇이 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공장은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장에서 규칙을 위반하면 산업재해가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공장으로 먼저 들어가게 될 거고요. 가정에서 온다라는 건 정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간처럼 예측 불허의 행동 패턴을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세상에. 정말 인간은 예측 불허예요. 갑자기 막 던지고 막 화나고 막 짜증내고 막 이런 것들을 로봇이 어떻게 예측을 하겠어요? 그럼 사고 납니다. 저기 스마트폰 떨어진 거 내가 가서 주워야지. 그런데 갑자기 기분이 좀 그러니까 달려가서 주워야지. 로봇이 생각도 못하고 자기가 주워 줘야지라고 자기도 구부리고 있는데 그럼 부닥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고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패밀리의 홈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지능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가기 위해서는 인간이 시츄에이션에 다 앞에서 설명해 주는 것, 시범 동작을 보여주는 걸 학습하는 걸로서는 택도 없는 일인 거죠. 결국은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서 학습할 수 있는 수준까지 AI의 기술적 진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은 아직 어떤 기업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그걸 추구하고 있고요. 다른 기업들도 추구하겠죠. 여기에서 브렉스루가 생긴다라면 그 회사가 아마 저는 휴머노이드 시장은 정리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을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것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구현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옵티머스 3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충분히 지금 2나 2.5보다는 질적으로 달라진 모습일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비밀리에 지금 작업하고 있지만 일론 머스크가 좀 과장을 있지만 지금 티저로 지금 내놓고 있는 이런 얘기들을 보면 대단히 높은 수준의 지능과 높은 수준의 손가락 힘을 가진 최소한 로봇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가 앞으로 테슬라의 기업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나요? 그건 가능성이죠. 지금 다 성공해야 되잖아요. 손가락이 유연해야 되고, 그 유연한 대로 힘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지능도 규칙 기반으로만 지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루틴에 의해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자기 판단을 통해서 지금 FSD 버전 14가 하듯이 자각을 가지면서 정해진 지도 위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걸 통해서 판단하는 것, 이것처럼 로봇이 자동차는 4바퀴를 다니고 있고 보는 걸 통해서 판단해도 천정에 올라가서 뭘 꺼내오고 이러진 않아도 되잖아요. 로봇은 그것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는 걸 통해서 이 판단하는 이 능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이것까지 성공한다면은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듯이 테슬라의 가치가 80%가 로봇은 나는, 이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근데 사실은 이번에 12월 6일 날 들어가는 12단계가 일론 머스크에 대한 보상안, 저는 그것만 해도 벌써 테슬라 주가는 10배, 20배 훨씬 더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지금 내걸고 있는 조건이 앞으로 10년 안에 차량 판매가 2천만 대가 된다. 그건 가장 쉬운 작업이고요. 200만 대만 10년 팔면 되는 거니까요. 지금도 뭐 180만 대 파는데 200만 그거 못 팔겠어요? 그다음에 로봇택시는 뭐 100만 대 운영해라. 이것도 제가 보기 일도 아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100만 대를 팔아라? 저는 이것도 일도 아니라고 봐요. 근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조정 전에 에비타가 지금 140억 달러 정도 됐는데 작년 기준. 그걸 4,000달러 이상으로 만들라는 거잖아요. 4,500달러. 여러분 에비타가 140억 달러에서 4,500달러로 늘어나면 거의 30배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다 멀티플을 갖다가 지금은 40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 에비타가 증가하면요, 곱하기 80해도 결코 과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그걸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뤄낸다라면 이것이 옵티머스에서 나왔던 로보택시에서 나왔던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비타가 지금 140억 달러에서 4,500달러로 뛰는 것이 지금의 이번에 주주통일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월가에서도 가장 어려운 과제를 휴머노이드 로봇 100만 대가 아니라 10년 동안 이 에비타의 목표 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원대하고 담대하고 정말 쉽지 않은 과제를 성과급에다 걸었다라는 것, 그것이 이번에 주총이 통과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X.AI에게 투자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이 두 가지만 통과돼도 저는 11월 달에 주가 상승의 모멘텀들은 발생하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2월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가장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죠. 하나가 일론 머스크에 대한 12단계 보상안, 가장 중요한 에비타가 들어간 이 통과가 돼야 된다고 저는 반드시 생각을 하고요. 그때까지는 10년 동안 월급 안 받겠다는 거니까. 예를 들면 주식을 더 추가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지 않으면 기존 주주는 주가가 희석되는 거기 때문에 손해를 보죠.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근데 주가가 상승 안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걸어놨다라는 거예요. 에비타가 140억 달러에서 4,500달러로 뛰는데 어떻게 주가가 상승을 안 해요. 기업의 순이익이 30배가 뛰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에게는 이건 너무나도 좋은 시그널일 수밖에 없다. 그걸 위해서 일론 머스크를 비롯하여 테슬라 임원진들이 전력을 다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날 이거를 예측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뭔가 주주들한테 특별한 선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아마 그거는 실현될 거예요. 공항에서부터 주주총회장까지 로보택시가 운반하는 것. 지금 그래서 오스틴도 원래는 공항이 아닌데 공항까지도 지금 활동 범위를 확장한 거잖아요. 그러면 공항에서 주주총회가 이루어지는 기가팩토리 텍사스까지는 A 포인트 2B에서 A로부터 B까지 정확하게 옮겨줄 거라고 봐요. 뭐 이거 재밌을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주주들에게 모델 3를 공개하느냐. 모델 3가 아니라 옵티머스 3. 3세대 버전을 공개한다라면 주가는 많이 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X.AI에 대한 투자도 저는 관철될 때 주가에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X.AI에 지금 또 엔비디아의 젠슨왕도 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좋게 되고요. 가장 큰 주가의 모멘텀은 세이프티 드라이버라고 하죠. 지금 오스틴 같은 경우는 옆자리에 타 있고 샌프란시스코 쪽에는 운전석에 타 있죠. 이분들이 언제 하차하느냐예요. 그날 하차하는 순간 지금까지는 우리가 테슬라의 자동차를 슈퍼바이즈드, 감독하에서 작동되는 자율주행이라 보고 있어요. 사실은 무인 로보택시가 아니죠. 그럼 진짜 로보택시.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언론에서 비꼬는 거잖아요. 뭐 로보택시도 아니면서. 그 뭐냐면 언슈퍼바이즈드. 비감독하에서 가능해야 되는데 그들이 언제쯤 내릴 거냐는 이 규제 때문에 지금 타 있는 거잖아요. 그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즉 테스트 데이터를 갖다가 왕창 모아가지고 구글은 그렇게 했죠. 웨이모는. 어마어마하게 아무도 안 태우고 직원들만 타가지고 엄청나게 수백만 마일을 모은 다음에 이걸 제출해서 허가권을 받아내는 건데 테슬라는 지금 그것이 아니라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거죠. 손님도 타고 세이프티 요원도 타는. 그 데이터가 모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이프티 요원이 내릴 때가 될 거 아니에요. 테슬라도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고 사고가 나면 큰일 나는 거니까 내릴 때쯤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거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로보택시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테슬라도 자동차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찍어내듯이 로보택시를 확산시키겠죠. 로보택시 언슈퍼바이즈. 비감독하에서 무인으로 가는 차가 드디어 탄생하는 거니까요. 그때 되면 전 주가는 폭발적으로 오를 거라고 봐요. 그 시기를 일부 전문가는 12월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은 뭐 한 2월도 돼도 저는 빠르다고 생각해요. 내년 3월도 저는 빠르다고 생각해요. 그때만 돼도 고맙다고 생각하고 그때 되면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저는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미 수백만 개의 AI 칩을 차량과 데이터 센터에 배치했고 이를 기반으로 현실 기반 AI 선두주자라고 선언했는데 이런 속도가 휴머노이드 경쟁에서 어떤 압도적 우위를 만든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영리한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피지컬 AI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파악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피지컬 AI는 현실 속에서 움직이는 AI예요. 즉 AI가 현실에 있어야 돼요. 그럼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에서 반도체가 존재해서 그 반도체에서 AI가 돌아가겠죠. 그럼 그 반도체는 뭘까요? 얼마나 빨라야 될까요? 얼마나 작아야 될까요? 얼마나 전력을 소비해야 될까요? 이거를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에 있는 뭔가 거대한 GPU 이런 걸 상상하면은 일단 경쟁에서 뒤져요. 느립니다. 통신 속도 버틀렉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AI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있는 기계가 얼마나 좋은 반도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AI가 잘 작동되느냐 안 되느냐 얼마나 좋은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집중을 하는 거고 특히 엣지단에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가 얼마나 많은 연산을 하는가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본질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머스크가 12개월마다 새로운 AI 칩을 양산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칩 개발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런 칩 자체 경쟁력이 왜 휴머노이드 시대에서 특히 무서운 힘이 될까요? 지금 휴머노이드가 AI를 얼마나 잘 쓰고 있는가라고 역으로 물어본다면 글쎄요.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죠. 특히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잘 만들어서 GPT 같이 그냥 파인 튜닝만 좀 잘하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실행을 시켜야 되며 로봇은 그것을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것을 클라우드를 접속을 해서 로봇을 제어하게 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왜냐하면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신이 두절되면 어쩌려고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AI를 로봇 안에 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안에 넣는 AI 칩이 얼마나 빠르고 많은 연산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휴머노이드가 AI를 얼마나 잘 쓰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이런 생각은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로봇을 가지고 실제로 써보니 야, 이게 안 되네, 이게 부족하네 라는 지점을 파악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로봇을 만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AI 4호 6칩까지 동시에 개발 중이고 FSD와 옵티머스의 두 축을 모두 칩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엔 이런 칩 주도 전략이 다른 로봇 기업들과 결정적으로 어떤 격차를 만들까요? 모든 로봇은 비슷해요. 후방 산업이 중요합니다. 로봇은요, 부품들의 조립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품을 잘 쓰는가는 그 로봇의 성능을 좌우하는 요소가 돼요. 그런데 어떤 부품들이 그러면 중요한가라고 순위를 매겨볼 수가 있겠죠. 물론 사람마다 그 순위는 다 다르겠지만 아마도 AI 반도체는 굉장히 상위 레벨일 겁니다. AI 반도체를 어떻게 잘 쓰는가에 따라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성능이 결정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AI 반도체가 과연 휴머노이드만 사용되는 거냐? 아니에요. 실생활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가 AI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 기계들은 다 AI 반도체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달라 보이시나요? 저는 같아 보입니다. 상황이 똑같아요. 일단 세상을 파악하고요. 그 파악할 때 카메라로 정보를 수집하고요. 그리고 소리로 어떤 명령을 듣는다든가 상황을 파악한다든가 하는 것을 하고요.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모터가 움직이는 거예요. 모터를 움직여서 바퀴를 굴리면 자율주행 자동차고요. 모터를 움직여서 관절을 움직이면 휴머노이드예요. 그러니까 AI 입장에서는 모터의 개수가 다를 뿐, 상황이 다를 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FSD와 휴머노이드를 양대 축으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요. 하나의 길을 갖고 가고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이 두 개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분리해서 보는 게 오히려 틀리게 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겠어요. 하나를 하는데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있다. 그리고 시장은 더 크게 가져가고 있다. 이거는 테슬라가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어떤 로봇 하나를 하는 회사와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를 하는 회사와 아니면 그 두 개를 전부 다 하고 있는 회사,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경쟁력이 있을까요? 어차피 하는 건 똑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굉장히 영리한 전략을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AI 4칩은 1m초 안에 100만 픽셀 비디오를 처리할 정도로 고성능이라고 하는데 이런 수준의 칩이 휴머노이드의 범용성 구현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수준으로도요, 범용성을 만들어내는 데는 정말 한계가 많아요. 더 좋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AI 칩에 정말 목을 메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본질은 범용성에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어떤 한 목적을 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서 이 일 끝나면 저 일하고 저 일 끝나면 또 다른 일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성을 만들어내겠다. ROI를 만들어내겠다라는 목적으로 만드는 그런 로봇이거든요. 그런데 AI 칩이 그 범용성을 다 가두기에는 너무나 좀 성능이 안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부족하다. 더 발전해야 된다. 그런데 그 비교를 할 때 뭐 카메라의 이미지 처리를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걸 기준으로 삼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미지만 하겠다는 절대 아니고요. 그건 그냥 기준일 뿐이에요. 요런 정도의 성능입니다라고 기준을 얘기할 때 뭐 쓰는 단어 또는 도구 또는 단위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결국에는 AI 칩이 연산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고 많은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가가 결국에는
우리 휴머노이드가 얼마나 일상생활 속에서 범용적인 일을 할 수 있는가를 결정짓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멀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기 분야 많은 사람들과 많은 자원과 그리고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범용성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AI 칩의 기능은 어떤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 몇 년이 걸릴 거라고 보시나요? 결국에는 연산이에요. 계산입니다. 계산을 얼마나 빨리 하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을 빨리 하는데 하나의 기계가 빨리 하는 건 한계가 있다면 그럼 여러 개가 같이 해. 그래서 그걸 이제 병렬 연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얼마나 그럼 많은 계산기를 하나의 칩 안에 넣을 수 있어 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1초에 얼마나 많은 계산을 해냈어가 중요합니다. 그 계산하니까 뭐 계산이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AI 자체가 계산이에요. 결국엔 굉장히 단순한 계산입니다. 곱하기 더하기 거든요. 그 곱하기하고 더하기를 빠르게 수행하면 할수록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렬 연산을 얼마나 많이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연산을 할 때 전력을 얼마나 적게 쓰는가도 중요해요. 결국에는 이 배터리로 구동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전선을 꽂고 쓸 수는 없잖아요, 로봇이. 그래서 배터리를 써야 되는데 이 배터리를 너무 빨리 많이 써버리면 이 녀석은 좀 효용성이 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배터리를 교체용으로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을 적게 쓰는 거는 나중에 경제성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전력으로 얼마나 많은 계산을 얼마나 빨리 하는 AI 칩이 나오는가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가 될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점점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반도체 분야도 덩달아서 더 부각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기술 개발과 더불어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 로봇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그러게요. 저도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인터뷰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뭐를 꿈꾸고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추측하는 거는 이제 현상을 보고 또는 뭔가 언론 매체에서 얘기한 걸 보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사람은 혁명을 꿈꾸고 있어요. 세상을 완전히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 고통받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뭐 기아, 가난 이런 얘기를 일론 머스크가 하거든요. 그런 기아, 가난, 불행 이런 것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겠다라는 얘기를 과감없이 던지고 있어요. 야, 저렇게 큰 주제를 휴머노이드랑, 글쎄요,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서 굴러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되물어 본다면 뭔가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어떤 자아를 성취하기도 하고 자기의 가치를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어떠한 부분에서는 노동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노동의 종류를 구분 지으면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노동 또는 위험하고 안전하지 못해서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노동을 로봇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라고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머스크의 로봇에 대한 비전이 가져올 경제적, 사회적 영향은 무엇일까요? 저는요, 로봇은 결국엔 일하는 기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하는 기계가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할까를 중요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한다고 해서 전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면밀하게 봐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 위험한 일 위주로, 그리고 인간이 좀 꺼리는 일 위주로 로봇들이 그 일들을 맡아 나간다면 우리 인간 세상은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후세가 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중심으로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인간은 좀 더 인간들이 하고 싶은 일 쪽으로 직업이나 노동을 이동시키고, 우리가 지금 현재 너무 위험해서 저건 좀 인간이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일들을 로봇들에게 넘겨주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 사회가 사람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근로자들이 점점 사라져갈 겁니다. 인구 절벽을 맞이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까를 생각을 하면 너무나 끔찍해요. 정말 이건 재난이라는 표현보다 더 큰 표현이 있으면 좋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말이 안 되는 공동체거든요. 우리 공동체는 무너질 거예요. 그거를 지탱하고 싶어요. 이거는 뭔가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생사가 걸린 얘기다. 그리고 우리 산업이 걸린 얘기고 우리 후세의 미래의 삶이 좌우되는, 좋은 삶이냐 나쁜 삶이냐가 좌우되는 그런 정도의 일이라고 여겨지고 있어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